지금까지 리허설이었습니다. 엄청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해야 해. 야, 우리가 출발해봅시다. 출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능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요의 기운을 받아 쑥쑥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새해에는 라섹했겠죠? 아, 개안했겠죠? 미래에 보내는 편지인가요? 네. 어떤 일 많이 아프니? 새해에는 저희 세문제 월드컵이 더 많은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임급동 올리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새해를 맞아 정말 적합한 주제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바로 첫 문장 월드컵입니다. 첫 문장이라는 게 한 책의 첫 인상이잖아요. 그쵸. 첫 문장이 좋으면 더 읽고 싶게 되고 강렬하게 기억이 남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첫 문장들만 또 가려 뽑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세계문학 전집 438권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반씩 나눠서 또 다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임팩트가 있으면서 다음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뒷얘기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문장을 엄선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른 16개의 문장 어떤 게 있을지 빨리 한번 만나보시죠. 출발해봅시다. 출발! 16권 경기는 까미의 이방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에 맞서는 것은 다자요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 이게 시작부터 진짜들이 만났네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두 자존심 주인공. 강한 두 천재의 그쵸. 대결. 이방인의 네. 메르소의 이 문장이 유명한 이유는 K걸들이라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걸리적거리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뭐야? 돌아가신 날도 몰라? 근데 이게 사실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르소의 태도잖아요.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 부조리, 실존주의에 관한 태도를 임팩트 있게 한 문장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에 길이길이 남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메르소는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날도 기억을 못하고 여자친구가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거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모든 것이 모호하고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비로소 본인이 이제 죽음에 대면한 상황에서야 이 삶의 모호성을 직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전개까지 생각을 해서 보면 이 메르소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는 임팩트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 실격 역시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살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게 만드는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첫 문장이 정말 임팩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사실 요조의 태도이기도 하면서 또한 다자요 오사무의 태도이기도 한데 다자요 오사무가 진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대지주의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쌓아올린 부가 고리대금업에서 왔다라는 부끄러운 것을 돈이죠.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부끄러움에 휩싸이는데 그런 다자요 오사무의 경험이 녹아있는 캐릭터가 바로 이 요조이고 그래서 요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죄의식과 부채의식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극아이형 인간 요조의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문장 레전드들의 대결이라는 거는 인물의 복잡한 캐릭터를 어떻게 첫 문장에 강렬하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느냐 그게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정말로 임팩트가 있는 문장이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인간 실격의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첫 문장과 관련된 앙케이트에서 항상 거론이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첫 단어, 부끄럼 많은 생애, 더 압축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인간 실격을 8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두 번째 대결은 또 삶과 죽음에 관한 되게 멋진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만년입니다. 죽을 생각이었다. 올해 설날 옷감을 한 필 받았다. 새해 선물이다. 천은 3배였다. 회색 줄무늬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여름에 입는 옷이리라. 여름까지 살아있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태의 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드는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다자요사무가 2번 연속 등장을 네, 했네요. 첫 문장 장인이시네요. 아. 이 만년이라는 단편집 중에서도 잎이라는 단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이 슬픈 이유가 죽을 생각이었는데 이 천이 3배니까 여름까지 살아있자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정말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죽고 싶다라는 말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지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말로 저는 항상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펐어요. 전 또 이 심리가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은 게 제가 한 11월쯤 되면 징크스처럼 힘든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저랑 제 친구랑 되게 비슷하게 힘든 시기를 겪었던 어떤 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산타클로스가 그려진 코스터를 사면서 야 우리 크리스마스까지만 잘 버텨보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멀리 완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는 야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버텨보자 그쵸.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여러 350이니까 여름날까지만 버텨보자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진짜 막 행복해야 해 막 간바떼 말하는 것보다 맞아요. 저는 오히려 더 잔잔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1월에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아, 사실 1월이라는 것도 어떤 생의 갈고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 1월이니까 싹 치우고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리허설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엄청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테의 수기도 28살에 처음으로 파리라는 도시에 가서 대도시를 맞닥뜨린 청년의 불안함, 여기에 소속되고 싶으면서도 나는 이방인이구나. 이런 복잡한 심경을 일기로 써놓은 거죠. 되게 아름답고 또 두렵잖아요. 새로운 그쵸? 도시에서 네네. 내가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사람들이 산다고 모였는데 여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말 이 거대한 대도시의 흐름 앞에서 굉장히 작아진 사람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첫 번째 문장에 꼭 빠졌다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너무 설레고 너무 벅차는 감정을 느끼면 오히려 더 울적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묘한 심리를 되게 잘 드러낸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올라가야 될까요? 저는 새해에 여기까지만 와보세요, 여기까지만 와보세요 하는 그 희망을 주는 만년을 좀 저도 올려보고 싶어요. 동의합니다. 네. 옷감을 한 필 받았대잖아요. 새해 선물이라잖아요. 너무 새해에 맞는 문장 네. 같아서 만년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야 해! 이번에는 또 여성 캐릭터들이 두드러지는 작품으로 저희가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루이즈 에린저의 삶의 한가운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자 형제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든지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다. 나의 동생 니나에 대해 나는 얼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다음은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인데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사실 그때 안나 카레리나가 저희 명문장 월드컵에서도 맞습니다.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만큼 사실 첫 문장 월드컵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문장은 고정적인 해석이 없기 때문에 유명해진 문장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한 이유가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이상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 꿈꾸는 게 비슷하니까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현실에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제각각이어서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이 모두 모습이 비슷한 이유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또 불행한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톨스토이가 쓴 건 첫 문장이 아니라 최종 선언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안나 카레리나를 다 읽고 나서 이 문장을 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고도 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한가운데 이 문장은 기억의 왜곡이라고 하죠. 너무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하며 내가 그 경험이 없는데도 마치 그 삶을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저는 여자 형제가 없지만 이걸 읽으면 아 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몰입이 되는 문장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자매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성향도 많이 다른 거예요. 이제 언니는 되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제 니나는 끊임없이 어떤 모험의 삶을 던지는 스타일인데 한동안 떨어져 살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서사잖아요. 너는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 유별났어 하면서도 근데 이 삶 좀 멋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 이게 진짜 삶이 아닌가? 왠지 계속 궁금해지는 그 언니의 마음도 되게 현실적이고 많은 자매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떠세요? 동생분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냐면 자매들은 제가 말했다시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뉘앙스와 표정부터 야 근데 너 다 말 안 한다? 야 근데 너 그것까지? 숨기는 거 있다?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꺼내고 대신에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쉴 새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따라서는 아예 모르는 게 있기도 하고 그치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같은 언니가 있으면 저도 참 좋았을 텐데. 아 왜요? 고기 사주는 오빠 있잖아. 쓸모없는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올렸잖아 SNS에. 그리고 또 아람 네. 부장님이 갓생살기에서 삶의 한가운데를 본인의 최애 작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려볼까요? 한번 더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안나 카레니나가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게 그냥 해야 된다는 사실 의무감에 넣은 것이기는 해요. 한 이거 번쯤 없으면 언급하고 맞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은 삶의 한가운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쓸모없는 그런 이어지는 대결은 제사 대결이에요. 제사가 뭐죠? 그걸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사? 어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대결이 아니고 책의 첫머리에 그 책과 관계되는 노래나 시 따위를 적은 글을 제사라고 합니다. 목차 앞이나 뒤쯤에 빈 페이지에 조금 써있는 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제사라고 해요. 그 제사 중에서도 강렬한 제사를 모아서 저희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먼저 면도날입니다. 면도칼에 날카로운 칼날을 넘어서기는 어렵나니 그러므로 현자가 이르노니 구원으로 가는 길 역시 어려우니라. 카타 우파니사드. 그리고 모래의 여자의 제사입니다.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사죠. 사실 면도날은. 어떤 인도의 경전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 작품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죠. 이 면도날의 내용이 렐이라는 부유한 청년이 1차 세계대전, 공황, 2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그 격변기에 어떻게 삶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탄광, 농장, 결국에는 인도까지 가서 구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내용이거든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그 전쟁 경험, 나를 위해 다른 병사가 죽음을 맞는 그 모습을 맞아요. 보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사람이 끊임없이 답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라서 정말 이 제사가 책이랑 아주, 정말 짝꿍처럼 딱 짝꿍처럼, 붙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모래의 여자 같은 경우에도 딱 제목을 보면 이거 무슨 작품이지? 맞아요.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이 소설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SF적이잖아요. 아주 깊은 모래 구멍에 집들이 있는데 이 모래가 떨어지면 이 집이 잠겨버리니까 계속 시시퍼스처럼 모래를 퍼올러야 하는 어떤 남자의 이제 운명에 관한 얘기예요. 중간중간 완전히 이제 뼈 때리는 명문장들이 나오면서 계속 읽게끔 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잖아요.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데 계속 우리가 이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또한 그 벗어나려고 하는 숙제와 무게 때문에 욕설적으로 살아있는 메비우스 띠처럼 꼬인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인 공간에서 상징적인 행위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을 아예 모르더라도 소설을 딱 폈는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누가 도망치는 걸까? 어떤 벌에서 도망치고 있는 걸까? 흥미를 싹 돋구는 맞아요. 문장이라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잘 쓰기가 쉽지 않죠, 제사. 네, 정말 네. 쉽지 않죠. 그것도 본인이 쓰신 제사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런 않을까요? 면에서 네. 카타 우파니샤드의 기댄 면도날보다 조금 더 멋있지 않나 해서 더 높게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래의 여자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칼 차단! 이번엔 새해에 잘 어울리는 대결이에요. 맞아요. 시작 대결. 뭔가 시작하는 문장들이 나오는데 중국 신화 전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문논이 아득한 옛날 세상의 시작에 대하여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문장은 아마 민음사에서 택배를 받아보신 분들은 선생님, 민부기 쌤들 이 문장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네, 택배에 대량 찍혀있는 문장입니다.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묵의 새로운 인생에 나오는 첫 문장을 민음사 택배의 인쇄를 한 것이잖아요. 그 책을 읽기 전에 나와 후에 나가 조금은 바뀌어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책이 인생에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근데 너무 킹받는 지점이 이 문장에 딱 후킹이 돼서 이 책을 읽어요. 이게 평범한 이스탄불의 공대생인 오스만이 책을 읽고 "헉! 내 인생 지금 바뀌었어 하고 로드트립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버스 여행을 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그 책이 뭔지는 말을 안 해줍니다. 중간에야 제목이 살짝 나와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새로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내가 읽고 있는 책이면서 여기 나오는 인물이 읽고 있는 책이면서 메타픽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읽는 동안 굉장히 약간 미로에 빠지는 느낌도 들었다가 계속 궁금해서 따라가게끔 하는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중국 느낌이 확 나잖아요. 맞아요. 문논이 아득한 옛날 세상의 시작에 대하여 누가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자신감이 보여요. 맞아. 대륙의 자신감. 대륙의 우리가 기상? 세상의 시작이다. 이게 또 새해가 되면 늘 등장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읽기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세워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세운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좀 지겨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이 중국 신화 맞습니다. 전설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는 하는데 또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라서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이 중국 신화를 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세계 원형에 대한 동아시아적인 공감대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또 막 견문도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새해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에 되게 좋고 재미있는 책이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의 문장이 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책을 만드는 사람들 모두에게 가슴에 이렇게 딱 박히는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또 민음사 픽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택배 픽. 이어지는 문장들은 전쟁과 관련한 문학, 특히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작품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먼저 양철북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래, 사실이다. 나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다. 나의 간호사는 거의 한눈도 팔지 않고 문짝의 감시구멍으로 나를 지켜본다. 하지만 간호사의 눈은 갈색이기 때문에 푸른 눈에 나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나는 고백한다 입니다. 어젯밤 발카르카의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비로소 나는 내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 두 작품 다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도대체 나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그걸 궁금해하게 하는 첫 문장인 것 같아요. 나는 고백한다는 한 대의 바이올린에 뿌리를 쫓는 연대기예요. 그 바이올린이 씨앗에서 나무가 되어서 그걸 베어서 바이올린을 제작했을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주인공까지 오게 됐는지 3권에 걸쳐서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악의 시작인 거죠? 그쵸. 악의 씨앗이 악의 심겨져서 바이올린이 됐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걸 향유한 거예요. 너무나 늦게 그 모든 사연들을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되자마자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아서 기억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걸 빨리 남겨야 돼. 다짐을 하면서 말하는 순간이 바로 이 첫 문장의 대목입니다. 민경님께서 입사하자마자 만든 첫 번째 세계문학 전집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딱 입사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10일이 지났어요. 이 교정지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1200쪽.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 오락가락합니다. 세기가 14세기부터 21세기까지 7세기를 넘나드는 그동안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언어권의 네. 작품이었고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었어요. 자우메 카브레라는 카탈루냐어로 소설을 쓰는 사람의 작품이었죠. 그래서 뭐지? 이것이 민음사 편집부인가? 하는 강렬한 첫 시작이었죠. 네. 그리고 양철북도 사실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미치광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히는 광인입니다. 이 양철북의 주인공. 5살 때까지로 성장을 멈춘 오스카라는 난쟁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상아리만큼 양철북에 집착해서 그걸 하루 종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감정을 표현해요. 엄마랑 슬픈 일이 있어도 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정들을 이렇게 양철북을 쳐서 결국 오스카라는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들어오게 됐는지 들어와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회고록인 거죠. 본인부터 그 아버지, 세계대전, 독일의 역사까지 훑어가는 긴 시간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작품 2개 전체 다 주인공들이 어느 정도 미쳐있거나 기억에 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읽기에는 굉장히 쉽진 않지만 그 깊이가 정말 너무 깊은 두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주인공들을 설정을 하고 그 주인공들의 시각에서 삐뚤어진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작품이라서 대서사, 역사물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그전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인 또 신선한 작품인 나는 고백한다 좋습니다. 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팀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두 대결이 이제 남았는데요. 둘 다 이제 로맨스 대결입니다.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문장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작품은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씁쓸한 아몬드 향내는 언제나 그에게 짝사랑의 운명을 떠올리게 했다. 두 번째 작품은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에요.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을 돌아가든지 기어 넘어가든지 해야 한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두 작품 다 로맨스 중에서도 사실 말랑말랑한 내용이 아니라 강렬한 네. 로맨스잖아요. 힘들고 가시밭길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두 작품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첫 문장을 좋아해요. 감각이 사용된 첫 문장이 있잖아요. 씁쓸한 아몬드 향내. 작가와 독자가 뭔가 공통된 감각의 기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실제로 제가 약간 아몬드 향이 들어가 바디로션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 향인가 하면서 감각적인 힌트?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게 훅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짝사랑의 운명이라는 게 그냥 짝사랑이 아니에요. 51년 9개월 4일. 아이를 낳았어도 그 아이가 신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짝사랑을 한 거죠. 어떤 여인을. 그게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짝사랑의 결실이 맺어질지 계속 애틋해하면서 같이 따라 읽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맞붙는 채털리 부인의 연인도 정말이지 문제작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바로 출판 금지. 출판사들에서 제발 이 노골적인 성 묘사 그리고 이 비속어만 빼달라, 그럼 출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로렌스가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치지 않고 자비 출판으로 1200부인가? 약간 찍어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팔았는데 세상에 이게 막 소문이 나서 해적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내용이 채털리 부인이란 코니가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성불구가 돼요. 하반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해서 하지만 자기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 통념사 쓸쓸하게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는 푸르디 푸른 코니라는 사람이 사냥터치기 멜로즈가 등목을 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 생명력, 장작을 패면서 어떤 끌림을 느끼지만 피하려고 해요. 멜로즈도 그녀는 나와 너무 신분 차이가 나. 둘 다 한 번 참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끌림이 결국에는 불붙게 되는데 그 묘사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노골적인 속묘사다라고 해서 이 책에 별명 아닌 별칭이 붙지만 신분 차이나 사회적인 구속 때문에 감정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서술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에 왜 들어갔는지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본질적으로 비극적인 시대에서 어떻게 이 여자가 자기 삶을 뚫고 나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오늘날에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고전입니다. 둘 다 이제 가시밭길 사랑을 하는 두 작품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독한 짝사랑 이거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씁쓸한 아몬드 향내. 뭔가 그 모습을 저는 너무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향을 이거 올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6강 마지막 대결인데요. 또 로맨스 대결. 어떤 사랑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악마입니다. 나는 많은 비난을 받을 참이다. 그러나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선전포고 전에 내 나이가 12살 남짓이었던 것이 내 잘못이란 말인가? 그리고 오만과 편견입니다. 재산 꽤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었다. 사실 이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은 정말 유명하죠. 약간 브리저튼식 시대극 로맨스 인트로예요. 맞아요. 약간 성우가 나오면서 자나깨나 독신 남자에게는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뭐 불고의 진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뭐 할머니 같은 성우가 있긴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있잖아요. 이 문장이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제인 오스틴 세계관을 전부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첫 문장이 유명해진 거는 결국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초반에 보면 딸 5이 있는 부인이 엄청 호들갑을 떨어요. 옆집에 부자 총각이 오는데 뭐 어디 출신이고 수입은 어느 정도 막 부지런 떠는 모습이 좀 웃기단 말이에요. 자기 딸 하나를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안달이 났네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사실 이 뒤로 갈수록 제인 오스틴이 한꺼풀 벗긴 그 시대 현실을 보여주는데 부모가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딸한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떻게? 이 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것만이 딸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야. 나중에 되면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짠하게 느껴져서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 내내 엄마가 너무 싫던데? 딸들을 완전 장신구 취급하잖아. 아 너는 나이가 몇 살이라서 뭐 몇 등급 느낌이고 뭐 이 드레스 입고 저 무덤에 빨리 가란 말이야. 그 얘네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걸 어떡해. 과연 이 엄마만 그게 잘못인가? 시대가 이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인공이 아닌데 왜 어. 엄마한테 그렇게 아니 이 반전이 있다라는 거야. 이 첫 문장. 육체의 양반은 저희가 명문장 월드컵에서도 등장했어요. 굉장히 네. 강렬한 문장으로 당신 없이 행복한 것보다 당신 곁에서 불행한 게 좋아 라는 근데 문장으로. 그 로맨스가 16살
남자 주인공 나와 마르트 이미 결혼까지 하고 남편이 또 전쟁터에 나가 마르트와의 사랑이에요. 이어지는 문장이 4년 동안 여름방학이었다. 이렇게 이어져요. 12살부터 4살까지 나는 방학이었다. 왜냐? 마르트를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제서야 내 인생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라고 쓰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너무 대바라진.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잘못이란 말인가?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돌진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가 첫 문장부터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레몽 라디게가 17인가 18에 쓰고 20살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습니다. 맞아. 요절한 천재.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그렇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에 빠진 1인칭 주인공의 독백이냐, 풍속을 딱 아우르는 로맨스 시대극의 정석이냐, 이 대결이네요. 저는 육체의 악마가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강렬하다는 네, 점에서. 이 문장을 읽고는 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을까? 바로 뒷얘기가 엄청 궁금해지는 문장인 것 같아서 괜찮으실까요? 엄마의 마음 괜찮으세요? 네, 저도 강렬하고 덜 알려진 맞아요. 네, 이 문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8강 경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한 번 본 작품들이니까 빨리빨리 문장 위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자이 오사무 대결입니다. 인간 실격 대 만년인데요. 부끄럼 많은 생애 대 여름까지 살아있자의 대결입니다. 새해니까 조금 더 희망찬 걸 남기고 부끄러움 보내줘. 저도 좋습니다. 여름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만년이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삶의 한가운데 자매에 관한 문장과 모래의 여자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제사이죠. 정말 고민이 되는데 난 왠지 알 것 같아요, 과장님 마음을. 알쏭달쏭한 자매에 제사도 미치다. 있지만 자매가 들어가 못 참으시더라고요. 네, 삶의 한가운데 승! 여자 형제에 관해서 조금 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묵의 새로운 인생 대 나는 고백한다인데요. 새로운 인생 첫 문장도 정말 좋긴 한데 나는 고백한다의 요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긴 해요. 맞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과 비밀을 알고 인생 전체가 바뀌는 사람이 주인공의 소설. 조금 더 새해에 시작하기 좋은 책은 나는 고백한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이 강렬해요. 이번에는 사랑 대결입니다. 둘 다 좀 지독해요. 콜레라 시대의 사랑과 육체의 악마입니다. 아몬드 향내 vs 많은 비난을 받을 참이다. 가늘고 긴 사랑이냐, 짧고 굵은 사랑이냐. 어느 쪽? 진짜 미치겠다. 근데 짝사랑인 거잖아요. 51년은. 그쵸.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짧고 굵은 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왜요? 재미있는 부분으로 빨리 가고 싶다. 어떠세요? 저도 51년간 지속되는 짝사랑이 약간 무서워. 피워지진 그것보다는 않아요. 어린 시절에 두 사람이 함께 근데 빠져있는 유부녀를 향한 사랑이죠. 최악의 애인 월드컵? 다 문제가 있네. 약간 다 문제가 헷갈리는데? 있네. 저는 삶 자체도 너무나 강렬한 레몽 라디게 작품을 한번 손을 좋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악마가 4강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4강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이 올라왔다. 민경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 마음속 어떤 후보가 아직 생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결이 되게 많이 다른 작품이에요. 만년의 여름까지 살아있자 대 삶의 한가운데의 자매는 뭐 아니면 도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작품 다 거의 명언집 맞아요. 수준의 작품이에요. 삶의 한가운데도 사랑과 삶에 대한 명언들이 많고 만년에는 쓰러져가는 우울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맞습니다. 문장들이 많고 정말 이게 진짜 4강은 4강이네요. 근데 이제 또 저희의 평가 기준이 뒷얘기가 더 궁금한 작품으로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삶의 한가운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니나에 대해 나는 얼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에서 얼마 전까지니까 그럼 이제부터 니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뒷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니나에 대해서 궁금하게끔 하는 대목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동생인데 못 알아볼 정도로 외모가 바뀌어있어. 과연 얘는 어떤 사랑을 하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얼굴이 변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쏙 빠져서 읽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삶의 한가운데가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니까 올려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고백한다의 용서할 수 없는 실수와 육체의 악마의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죄인들이 붙었네요. 하나는 요절한 천재가 쓴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 그리고 1, 2, 3권까지 읽어야지만 비로소 그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대서사시 어떤 것이 더 취향이 맞을까요? 근데 저는 긴 호흡으로 읽는 작품일수록 진짜 첫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독자를 빨아들이지 못하면 앞부분만 읽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첫 문장이 그 첫인상을 굉장히 강렬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나는 고백한다의 이 첫 문장이 조금 더 힘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 문장이 작품에 걸쳐서 한 2번, 3번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주인공 아드리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느껴지는 정취가 다릅니다. 처음에 읽으면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라고 할까? 중간 정도 읽으면 근데 알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면은 아 그래서 실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어. 없었구나. 점차 그 주인공을 이해하게끔 이 문장이 반복해서 변주돼서 나오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장이고 첫 문장 우승 후보로도 꼽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고백한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결승까지 올라온 문장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삶의 한가운데 여자 형제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든지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다. 나의 동생 니나에 대해 나는 얼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한다입니다. 어젯밤 발카르카의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비로소 나는 내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문장 자체에 대한 얘기나 줄거리는 앞에 좀 들려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 작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삶의 한가운데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삶의 한가운데 나오는 문장들 되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10대 때 읽었을 때 필사해 놓거나 다이어리에 적어 놓거나 싸이월드 대문에 어머 해놓거나 하고 싶은 결의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 너무나 성향이 다른 어떤 자매가 강렬하고 모험적인 동생을 보면서 걱정 반, 우려 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동생에 대해서 어떤 회고하는 문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거울을 쳐다본다. 니나와 나는 매우 닮았다. 누구나 우리를 보면 자매라고 여길 것이다. 똑같은 얼굴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나란히 걸어갈 때 니나를 쳐다본다. 내 얼굴은 말끔한데 니나의 얼굴은 표정이 가득하다. 바로 이것이다. 니나는 이 얼굴을 위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것도 너무 자매 같아. 사실 내가 더 예쁜데 얘를 쳐다보는 이유는 표정이 풍부해서라는 거야. 더 예뻐서가 아니라. 근데 그 표정이 풍부한 얼굴, 진짜 그 좋은 삶의 문장. 활기와 생기로 가득 찬 그 성격 때문에 인생에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진짜 너무 라는 좋은 부분. 문장 같아요. 또 가슴에 박힌 중2병 문장을 중2병 문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참견하지 마. 니나는 말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야만 해.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니? 나는 물었다. 모든 것. 그녀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 따뜻한 침대에서 나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는 것, 사나운 개한테 가는 것, 매질을 견디고 소금을 먹는 일 등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해. 이 사람의 성향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쵸. 일부러 따뜻한 침대에서 나와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 언니 말을 고지고대로 듣진 않네요. 그죠. 아니 이런 점에서 뭔가 올해에는 내 삶을 뒤흔드는 일이 생기려나?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 일에 한번 대면해 볼까? 하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읽어보실 만한 질풍노도 니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백한다는 완전 페이지 터너입니다. 등장인물 소개가 3권 가장 뒤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왜냐? 그것 자체가 스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바이올린 한 대를 두고 여러 시간대의 타임라인을 교차하면서 이 코너를 돌았더니 여기서 맞닥뜨린다고? 이렇게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손에서 뗄 수 없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넷플릭스에서 꼭 영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읽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영상의 교차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자우메 카브레가 실제로 TV 구성 작가로도 일하기로 했고 시나리오도 쓰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독특한 형태의 소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고백한다가 나의 연인 사라에게 아드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나는 고백한다입니다. 사라는 이제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 굉장히 가족에 많은 집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당신 이 바이올린이 진짜 깨끗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정말 깨름칙하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나는 당신의 마음 받아줄 수 없어 라고 해서 이 모든 얘기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라와 아드리아의 사랑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정말 흥미진진한 소설이고 예술과 도덕 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이 이미 일어나서 결과가 나에게 있을
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되게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그럼 우리 약간 제목까지 한번 해볼까? 사실 이게 첫 문장이잖아요, 제목이. 나는 고백한다. 이것도 정말 사실 좋은 문장이에요. 네. 뭘 고백하지? 그 고백이라는 게 되게 뭔가 약간 성스럽고 종교적인 의미도 들고 개인 간의 어떤 내밀한 비밀 같은 걸 이야기하는 느낌도 아니면 들고 사고 주시겠어요?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내 마음을. 사랑의 고백일 수도 사랑의 있고. 고백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압축한 제목이죠. 삶의 한가운데는 어떤 뜻인가요? 삶의 한가운데는 변화 가능성이 많고 위험의 정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런 느낌을 탁 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삶의 한가운데. 그게 또 니나라는 사람을 잘 얘기하고 음.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항상 내 삶에 내가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 않고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삶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니나 같아요. 아, 이거 공교롭게도 제목도 둘 다 너무 멋있네요. 삶의 한가운데 나는 고백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삶의 한가운데도 너무 멋진 작품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나는 고백한다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카탈루냐어로 쓰인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작가의 작품이 우리 세문전에 있다? 맞아요. 라는 그 상징성 면에서 사실 저는 나는 고백한다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번역해주신 권가람 선생님은 자우메 카브레 자택에 직접 가셔서 바르셀로나에서 번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같이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맞아, 연주도 맞아. 하시고 하면서 교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는 작품이 사실은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 작가, 그런 역자, 그런 독특한 언어. 그런 분량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허들이지만, 있지만 1월에 도전하기에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사심으로 한번 나는 밀어볼까요? 고백하다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만장의 의치로 네. 나는 고백한다가 첫 문장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문학전지 첫 문장 월드컵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살 때에도 첫 문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볼 때도 오프닝이 진짜 중요하다. 협주곡을 들을 때도 1악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느 때보다 되게 재미있게 한 것 같고 오늘 되게 의미도 많이 담아서 우승작에 선정된 것 같아서 청룡의 해에 걸맞는 좋은 스타트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어떠셨나요? 1년으로 따지면 1월이 첫 문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좋은 첫 문장이라는 게 나는 고백한다도 보면 알겠지만 어떤 뭐 결론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뒷내용이 계속 궁금해지는 뒤에 있는 어떤 내용으로 잘 연결을 해주는 첫 문장이 좋은 첫 문장이라는 점에서 1월도 너무 막 힘주고 시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뒷내용에 궁금해지도록 한번 살아보는 썩 나쁘지 않은 출발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기적절하게 첫 문장 월드컵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의미 있네요. 그럼 오늘도 세문토크 많이 참여해주시고 선생님들만의 첫 문장 그리고 재미있는 주제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